멀리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이 봉암사 유래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1100년쯤 전에 창건이 됐는데요. 창건이 되고서 50여 년쯤 됐을 때에는 왕사가 이곳에 계신 스님이 왕사로 모셔졌습니다. 300~400년이 지나서는 왕사로 모셔졌던 태고보우라는 스님을 국사로 추전하면서 이 봉암사를 거주하는 사찰로 정했습니다. 창건 이후 500여 년쯤 지났을 때 함어 득통선사라는 분이 여기 주석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분은 이조 초기를 대표하는 큰 스님이었습니다. 이후에 800여 년쯤 됐을 때 상봉 스님이라고 교계에 큰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큰 고승이 계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세락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퇴락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큰 화재가 2번이나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시책이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폐사 직전에 있던 이 봉암사에 수행하는 스님들이 와서 사시기 시작한 것은 대략 40여 년 전입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 사시면서는 전차 선방으로서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건물들이 조성이 된 것은 대략 20여 년 전부터입니다. 지금은 독립선언으로서 한국 불교의 중심적인 수행 도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중이 많이 살고 법도 있게 질서 있게 산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처음 선방에 입문하려고 하는 스님들이 많이 옵니다. 이번에도 90명이 좀 넘는 대중들 수 가운데서 4분의 1 이상이 처철 나려고 하는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봉암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는 결제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 처철나는 초심자들을 위한 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외국에서 왔거나 국내 학자분들은 가나선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라니까 상당한 조회와 경력을 가지고 계실 걸로 믿지만은 모처럼 오셨으니까 제가 초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수행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나선은 비롯된 지가 1000여 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 대륙을 섭렵했고 또 일본과 우리나라에까지 거의 수행이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6조 이전까지 수행법은 소위 관법이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5조 홍인대사의 최상능론에도 일몰관을 권하는 것으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선이 주창자인 대해 스님 당시에도 관법 수행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기존의 관법과는 좀 다른 바가 있지만은 그 당시에 성행했던 묵조선도 묵조관이라고 해서 하나의 관법 수행입니다. 이 가나선이 창시자인 대해 스님도 묵조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묵조선을 버리고 가나선을 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묵조선이 폐단을 열심히 극력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이 그 당시에 벌써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과 매 한 가지로 그 당시 많은 수행자들이 묵조선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에 그렇게 묵조선에서 가나선으로 선택이 크게 뒤바뀐 이유, 많은 수행자들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은 체험적으로 그 우월함이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우월했느냐? 그것은 가나선의 구조상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법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의식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즉 보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나 화두 수행법은 그와 같은 상대성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심한다고 하는 이 가나선의 핵심은 화두를 참고한다는 것, 화두의 문제를 의심해 들어간다는 데 있는데요. 그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성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대상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예컨대 꽃을 본다고 칩시다. 그때 그것이 꽃이다 하면은 거기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꽃인지 돌인지 컵인지 그 무엇인지 결정되지 않는 상태, 그럴 때 의심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무엇일까? 무엇일까에는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상을 결정짓는 우리의 인식하는 마음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대상이 알 수 없을 때 그것은 꽃이 아니고 돌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인식도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상과 마음이 결정되지 않는 것, 그것은 대상과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를 조주 무자 화두를 가지고 들어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있다고 말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없다 했을까? 이런 데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말과 조주 스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없다고 하는 말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처님 얘기를 상기하고 또 그래서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리고 조주 스님이 그것을 부정하는 개의 불성이 없다고 하는 말을 대비시키면서 의심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이럴 때 의심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속의 의심이기 때문에 생각 수준의 의심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래 참구를 한다든가 오래 지속적으로 화두 의심을 지어나간다든가 혹은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 문제에 집중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문득 그 의심에 마음이 사무쳐 들어감을 느끼고 그 의심이 크게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앞서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부처도 없고 부처의 말도 없고 중생이라는 것도 없고 중생이 불성이 있다는 사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주도 없고 조주가 불성이 없다고 했다는 그 사실 자체도 거기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는 일체가 끊어져서 한 덩어리 의심, 이것을 응연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응연한 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상태를 체험하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은 그냥 이제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예를 상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밤길을 혼자 간다 칩시다. 그런데 숲속에서 숲길을 간다 치고요.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선 걸음을 멈춥니다. 육체적인 동작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도 멈추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에 집중할 뿐입니다. 소리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하거나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큰 안테나를 활짝 열어놓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려고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오직 확실히 충분히 열려있는 의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상을 파악하려고, 알려고 하는 마음뿐입니다. 이럴 때 이런저런 생각이 끊어지고 오직 한 마음, 한 덩어리뿐인 마음, 그게 화두를 지어가는 공부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인식해야 될 대상으로서의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하는 자기 의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식이 나타나고 인식이 결정되기만 하면 우리는 인식해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예컨대 고양이다, 들쥐다, 혹은 꽃이다. 대상을 파악하고 인식해버립니다. 거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의심하는 꽃, 그 꽃은 생각이 다 떨어진 꽃이고 능소, 모든 상대성이 다 떨어진 꽃입니다. 이 상대성이 초월은 진리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에 빨리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가나선이 구조적으로 탁월함이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예컨대 간단히 대비시켜서 남방관법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처음 수행해 나가는 삼매 닦는 과정에서부터도 대상, 그러니까 예컨대 가시나를 대상으로 해서 관법 수행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해서 관상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은 눈을 감고 눈앞에 떠오르는 영상, 그걸 가시나라고 합니다. 그것을 관하면서 수행을 시작합니다. 이 가시나가 상념이 상태에 있는 동안은 그것은 뚜렷하지도 않고 힘을 발휘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관이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 생각을 뛰어넘게 되면, 말하자면 선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시나는 예전과 다른 특별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남방불교의 사상적 근거가 되고 있는 청정도론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를 구름에서 달이 벗어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모든 수행 단계에서 다 있는 일입니다. 남방관법에서 있는 것처럼 북방에 아까 말한 최상승론에 있는 일몰관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요. 화두 참고하는데도 그와 같은 현상은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 의식 상태가 통일이 되면, 순수해지면 거기서 나오는 희열감과 청정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방 그 수행에서는 이와 같이 가시나, 빛나는 가시나가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을 의지해서 초선에서부터 사선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행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소위 증가라고 하는 열반 상태에서도 이것은 계속됩니다. 삼매 수행 상태에서 대상인 가시나, 빛나는 가시나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관하는 내 마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열반에 이르러서도 열반이 존재하고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존재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 열반을 관하는 마음을 증과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증과의 마음이 40심이나 40가지나 된다고 말합니다. 아라한이 되고서도 열반에 무여 열반에 들기 이전까지는 열반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몸과 마음이 다 멸해서 열반만이 남아있는 상태, 죽음 이후의 상태의 열반만을 완전한 열반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아라한이 되고서 열반을 관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한 열반이라고 못하는 이유는 열반을 관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의지하고 있는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방불교 교리에서는 진리가 4가지 있다고 설하는데요. 색법과 심법과 심소법과 열반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고유한 법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과 마음은 끝까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 마음이 있는 동안은, 이 마음이 열반을 관하고 있는 동안은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끝까지 상대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상체계입니다. 대승불교의 기본은 불의사상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젊은 스님들한테 얘기할 때 남방 비바사나나 관법을 수행해도 좋지만은 그 사상이 처음과 끝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시작해야 된다고 권합니다. 남방 수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열반을 성취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남방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의미는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 실제적인 수행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요.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서 실수에 관한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f one were to raise a question, who is observing the object in the course of vipassana meditation, would that then become a kind of kanwa vipassana meditation?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걸로서 창구연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송나라 이후에 우리나라도 고려 때부터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수행법입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면서 아미타불님이 계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수행법인데요. 이걸 정토종이라고 합니다. 정토종이 성했을 때 선종도 성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수행법이 하나로 된 때가 있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연불하는 이 자가 누구인가? 이럴 경우에 이것은 자기 주인공을 찾는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되고 또한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더라도 사후에는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남방불교 수행법을 행하면서 그 관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참고한다면 여기에도 역시 두 가지 이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방불교 수행의 장점은 우선 첫째가 편리하고 쉽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겹치는 수행법 질문을 지금 처음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보기도 처음 해보는 생각인데요. 만일에 이런 두 가지 수행법을 접목시킨다고 하면 쉽기 때문에 마음 안정, 정신 통일에 이르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구경이 대승적 진리를 추구하는 수행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질문이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Yeah, I'm just wondering if the master believes it's possible to engage in Hwadu practice outside of the retreat situation and perhaps not directly under the supervision of a master, and if so, how? 당연히 일상 속에서 참고할 수 있고요. 이 가나선이 조사선에서 가나선으로의 변모가 이 조사선이 일반화에 있다고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조사선적 수행을 일반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나선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화두이고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는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면은 아무 선지식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스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뭐 연불이라든지 그 비파샤나라든지 궁극적으로는 어떤 단계에 가면은 뭐 다 화두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관하선에 있어서의 그 화두의 그 특별한 기능이 그 역할이 그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얘기를 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어떤 수행이든지
나중에는 화두가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모든 수행 과정에서 체험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은 그 선명성, 청정하게 느껴지고 속에 확 튀는 느낌이고 매우 만족한 행복감,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것을 소위 그 선정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선정을 얘기할 때 초선, 이선, 선정을 얘기할 때 몇 가지 특색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색이 희와 락입니다. 기쁜 것, 행복스러운 것,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두를 통해서든지 연불을 통해서든지 관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의식이 순수한 통일된 의식, 선정 상태에 들었을 때는 누구나 느끼게 되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같은 수행법이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Thank you, Venerable. My question is how the Kanhua Zan practice like make sure the last moment of your life during the reincarnation or whatever, how those be keep on to your next life and you won't forget your previous life's practice. 만일에 죽음에 그 이른 분한테 도움을 주기 위한 얘기라면 간화선이 특별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죽음에 임박해서 도움을 받으려면 간화선적 수행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화두가 일념을 이루면 마치 관법을 해서 아까 가시나가 빛을 발하는 것처럼 화두 의정이 일념을 이루면 그 자체로 빛이 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충만감과 희열감과 청정하고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대해스님은 이 화두의 창시자인 대해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두 일념을 이루면 설사 금생에서 깨치지 못하더라도 악업에 떨어지는 일은 결정코 없으며 내세에는 한 번 들으면 천간이나 깨닫는 사람이 될 것이다. Follow up as a first question. But how to keep on the daily practice? I mean, the main technique should one person like practice in the even in the dreams? Like for example, Practice what? During their dreams or during their sleeping period. Practice Hwadu? Are you saying? Yeah, or concentrate on the complete kind of Hwadu. Yeah. So are you saying that how will somebody be able to practice Hwadu during Daily life, even in the dream, like for example, like the Tibetans practice, they practice even during the dream, during sleeping period, because the last moment of that death is kind of you fall into the sleeping. 화두에는 특별한 왕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골목길을 가고 오면서 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다 모르는 사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주쳐도 인사할 필요도 눈여겨볼 필요도 없게 됩니다. 아무 의식에 남는 것 없이 무심히 지나칠 뿐입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월이 지나면 차차 늘 마주치는 얼굴을 알아보게 됩니다. 얼굴이 충분히 익숙해지면 모르는 길에 서로 보면서 가벼운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버스 정차장 같은 데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하는 기회가 있으면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서로 친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한다는 것, 상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먼저 상대에 대해서 충분히 알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몰랐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히 알려고 하게 됩니다. 화두도 꼭 같습니다. 이 화두는 그 구조상 우리가 일찍이 경험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도 아니고 듣는 것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보고 듣는 것이 끊어진 그런 곳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낯섭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진정한 의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당한 익숙함이 있고서 가능한 일입니다. 화두를 처음 들 때 그 내용이나 의미가 우리한테는 생소하기 때문에 들어봐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들어도 지나치고 들어도 지나치지만은 계속 지나치다 보면은 언젠가 익숙함이 생기고 익숙함이 생기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화두라는 것은 하나의 문제인 셈인데요. 이 문제에 충분히 친숙해져서 관심을 갖게 되면 저절로 알려고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게 10개, 가볍게 그런 의심이 일어나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느 땐가는 문득 아주 짙은 의심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짙은 의심이 문득 일어나면 그것을 진의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본격적인 공부의 시작입니다. 진의가 일어나면 스스로 왜 여태까지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안 가졌을까 스스로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이라고 할 때, 의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의정이라고 할 때 그 정자는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의심이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화두 의심이 생각으로 하는 동안은 지속성이 없지만은 이게 감정으로 옮아오면 지속성이 생깁니다. 화두가 처음 할 때는 예컨대 아까 무자를 가지고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상기해야만 의심이 조금씩 생깁니다. 예컨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주는 왜 없다 하는가? 이렇게 전부를 생각을 해봐야 거기에서 이상하다. 왜 없다 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익숙해지면은 그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다 했을까만 해도 되고 없다고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익숙해지면 화두가 끊겼다라고 느끼는 순간에 들지 않아도 저절로 의정이 마음속에서 차오릅니다. 그때 차오르는 그 의심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아픔이 문득 생각이 나서 슬픔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것과 같고 혹은 어떤 증오심이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과 또 같습니다. 알 수 없다는 의심이 하나의 감정이 돼서 감정 덩어리가 돼서 속에서 치밀어 올라옴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은 한번 형성이 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정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심을 일으키는 방법은 특별한 왕도가 없고 계속 반복해서 화두와 익숙해지는 방법뿐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의심이 속에서부터 사무쳐 올라오면 그것은 마치 집에 있다가 옛 친구가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손을 들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잡히지 않던 의심이 그렇게 하려고 애써도 잘 나타나지 않던 의심이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 문득 스스로 얼굴을 내밉니다. 네, 이쯤 얘기를 드리죠. 스님 감사합니다. 의심이 어떤 계기로 인해서 끝까지 차올랐다가 일순간에 그 뜨거움이 확 식어지고 청량해졌을 때 그 이후에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실이 우리를 압박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발심을 해서 화두 들 마음을 냈고 열심히 하다가 한번 의심이 사무쳤고 그래서 이 의심이 사무쳐서 30분이라든가 1시간이라든가 의심이 지속성이 있으면
스스로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특별한 체험을 스스로 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다 어느 땐가는 보면 그 차올랐던 의정이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죠. 화두를 드는 데에 중간에 몰자미 시절이라고 하는 어려운 고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의가 일어나기 이전 단계에 있는 일인데요. 지금 저 스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의가 이미 일어났다가도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위 당근과 채직입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수행을 계속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화두가 순이란 상태에 이르렀었다면 화두의 가능성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처님 해탈세계의 자제로움과 행복감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겨우 그 맛을 보고 마는 셈이지만 수박으로 말하면 겉을 맛본 셈에 지나지 않지만은 그 속도 있다.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특별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깨달은 세계, 소위 열반 세계의 특징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와 닿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상락 과정 가운데 상이 뜻과 낙이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항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지극한 행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열반의미는 불이성이 성취해 있습니다. 불이성이라는 것은 내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일체의 중생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확신을, 느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지만은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에는 충만한 사랑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깨달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랑이고 충만한 행복이고 그리고 내가 이미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서광을 보았다. 무한한 행복과 절대적인 자유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되겠는가? 이게 자기 자신한테 던지는 당근입니다. 그 다음 채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하고 또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채직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젊어서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곧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다가오고 그리고 현실 생활 자체가 저 해탈이 세계에 서서 바라본다면 얼마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고 어려운 세계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결코 안심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다. 이렇게 자신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 세계에 대한 집착과 의지에서부터 자기를 내모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위한 채직이 됩니다. 자기한테 선지식은 진정한 선지식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게을러졌을 때에는 자기 선지식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를 경책하고 신심 일으키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의심을 이제 들어가다가 자꾸 혼침과 도고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의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할 수 있겠습니까? 혼침과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성불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중간에 잘 안 되는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조사스님들 법어에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장애라는 것은 결국 요약하면 혼침과 도거, 혼침과 망상입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할 때는 신심이 나서 이와 같은 것에 덜 장애를 받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될 것 같고 자신 있다 싶었을 때, 이제 정말 공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는 터진 추부에, 자동차 추부에 바람을 넣는 것과 같아서 넣어도 차지가 않습니다. 결국 맥이 빠지고 포기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몰자미 시절이라 해서 조사님들이 법문하시는 게 있는데요. 몽산 스님 법어에 보면 총상인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가 약도 농일상 담일상에서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상태에 도달해서 이런 뜻입니다. 백몰자미시, 100가지로 재미가 없을 때 정호 진본이 바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자, 공부가 안 돼서 재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재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반전을 시키는가 하면 정호진보, 이 뜻은 정이라는 건 발을 정자, 바로 지금 현재 이런 뜻입니다. 호진보, 진보라는 것은 나아간다는 뜻이죠. 근데 앞에 호, 조울라자가 붙었으니까 호진보,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100가지로 재미없는, 앞에가 백몰자미시 이러거든요. 100가지로 재미없을 바로 그때가 호진보다 잘 나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점입정절하야, 점입정절이니 절불가방산이라, 이 구절이 이렇게 끝납니다. 점차 정절에 들어서, 점차 정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결코 포기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절이라는 것은 요 문구 다음에 3개 정절 얘기가 나옵니다. 3단계 등력 시절을 말하는 건데요. 좋은 공부 상태, 공부가 잘 돼서 아주 좋은 상태를 3단계로 나눠서 얘기하는 얘기가 뒤따라 오는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점입정절이다. 점차 정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좋은 공부 경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점차 절불가방산이라, 절대 놓아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는 공부가 안 됐을 때 그게 공부의 진행 상황이라는 겁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화두일념을 가지고서 일상의 우리 의식을 제압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부 힘 때문에, 공부 의지 때문에 우리 생각이 제약을 받는 겁니다. 잠이 밀려올 때 잠 때문에 우리 의식 활동이 억압받기 때문에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의식이 억압당해서 활동이 멈춘 상태를 잠들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화두를 통해서 우리 의식이 억압되어서 충분히 억압되어지면 그것을 등력차라하고 진의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식이 억압당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의식 그 자체가 우리 삶이기 때문에 이것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살아있음, 말하자면은 재미있고 가치 있음을 느낍니다. 의식이 억압을 받아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재미없게 되고 몽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그전보다도 오히려 더 잠이, 혼침이 오고 망상이 생기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의식이 억압을 받아서 이제 잠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식이 억압받기 시작하면, 현전의식이 억압받기 시작하면 잠재의식이 대신 무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냥 속에 있었던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 칠수 없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의식이 뚜렷한 주체의식이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통제불능이 돼서 재미없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옛 조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말 잘 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의식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로운 순수 의식이 현존하는 상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재미없을 때가 정진이 잘 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점차 정절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법문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느냐. 절불가방사라. 이게 지금 하나의 방편 제시인데요. 100가지로 재미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허락하느냐? 절불가방사다. 결정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불가방사 포기하지 않는 것이냐 하면은요. 화두를 들었을 때에 화두를 들면 화두 들물 따라서 뒤따라서 의정이 솟아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의정은 일어나지 않고 망상과 혼침만 따라 나오기 때문에 재미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 화두 일어나지 않는 곳, 화두 없는 곳을 지켜보는 겁니다. 왜 무라했는가 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의심이 일어나야 되는데 의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을 지켜보는 겁니다. 쥐가 고양이를 잡으러 쫓아가는데 쥐가 쥐 구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 고양이는 쥐 구멍을 지켜봅니다. 쥐가 보이지 않지만은 쥐가 없는 빈 구멍만을 지켜보는 겁니다. 구멍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쥐를 기다리는 겁니다. 화두를 들었을 때 의심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의심이 일어나지 않는 곳, 의심 없는 곳, 그 빈자리, 맹하니 재미없는 그곳을 지켜보는 겁니다.